대표님, 편사님,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경인교대 이대식 교수님 뵈러 왔어요. 이대식 교수님이 누굽니까? 이분이 학습장애 전문가셔서 좀 이야기 들으러 갑니다. 근데 이 시기에 왜 학습장애 이분 인터뷰 하시나요? 우리 작년부터 학습 격차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좀 표하셨고, 꼭 학습 격차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초학력 지원은 또 우리 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런 일 해보러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원래 석사까지 일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실 특수교육을 한다라는 거가 이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그 학원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그 학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요구가 좀 독특하구나,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그 학습의 성공, 그게 많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던 차에 국비유 학생 모집이 있었어요. 계기가 된 것은. 근데 그때 이제 분야가 특수교육이었는데, 미국에서는 그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다루는 전공 분야가 특수교육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그럼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수법, 교재 개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쪽을 가게 되는 것이 특수교육을 전공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특수교육이 보통 중증 이상의 그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발달장애 중심으로. 근데 미국에서는 그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경도장애라고 하는 아이들, 또 경계선이라고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루는 교육까지를 다 특수교육에 포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페셜하면 그냥 특수교육으로 다 넣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거기 가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된 분야 중에 하나였죠. 학습장애 분야의 애매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 미국에서도 사실 애초에 미국의 그 특수교육법을 만들 때부터 이게 사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쉽게 합의가 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학습장애 현상 자체가 일단 다른 장애와 달리 외관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봐요. 보통은 장애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이렇게 외관상으로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학습장애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학습을 관장하는 뇌 기능상의 어떤 결함이나 문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이나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지능에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성적이 낮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노력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분야의 학습을 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중요한 핵심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학습장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정말 필수적인 기능, 이 부분을 우리가 평소에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얘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기회를 줘보고, 그 부분에서 이제 얘가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그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일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우선은 교사들이 그런 쪽의 훈련을, 일반 교사는 특히 충분히 받고 나가지 않고, 설사 훈련을 받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학급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그런 특정 기능이 얘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교육 과정만 나갈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이 어떤 아이들이 학습장애인지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난독이다 그러면 난독의 아이들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문인식을 잘 못한다, 그 정도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의문인식을 얘가 할 수 있는 점인지를 한번 기회를 줘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드러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학습 부진과 학습 장애는 이게 참 애매한 건데, 학습 장애의 90% 이상은 학습 부진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는 뭐냐? 얘네들은 학습 부진에도 걸리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면, 얘네들이 일반 지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습 부진 기준이 낮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통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전략이나 요령으로. 그래서 저학년 때는 특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장애 학생들은 이제 학습부진 그룹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외국에서도 학습부진과 학습장애를 어떻게 신뢰할 만하게 구분하느냐, 계속 연구 문제예요, 사실은. 김종훈 선생님이 이제 대표로 있을 때 어느 날 찾아왔어요. 이제 읽기 난독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 많은 것 같은데 얘네들을 어떻게 지도했으면 좋겠느냐, 얘네들을 지도하는 방법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저는 이제 그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를 하는 것을 주 업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게 없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도 않았고, 사실은 없을 리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어 교육을 지금 실시한 지가 몇 년인데 설마 그런 게 없겠느냐라고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도움을 줄 만한 준비가 저 자신이 안 돼 있었죠. 10여 년 전 훨씬 그 정도였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좋은 교사 운동회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보니까 이 좋은 교사 운동회에서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다른 그 기관이나 모임과 달리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되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진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바로 만들어진 것을 바로 달라고 하고 쓰려고만 하시는데 연구를 해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 부분에 사실 제가 감명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저에게 아주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 그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론과 실제로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그 부분에 고민하고 좀 맞아떨어져서 자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김종훈 선생님이랑 그 이후에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좀 완벽한 형태로 갖춘 다음에 현장에서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생각이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경영 쪽에서 유행하는 말, 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일단 효과가 있는 것은 투입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이런 것도 좀 유망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론과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한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실시를 해가면서 수정 보완하는 거, 이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직접 교수법을 주장한 사람들도 그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이제 국내 학습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추정되는 인원보다 훨씬 적은 숫자만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통계에 잡히고 있다, 이 부분인데, 제가 이제 미국하고 자주 예를 드는데, 물론 미국하고 우리가 똑같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가늠은 되죠. 그러니까 보통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학습장애 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4에서 5% 정도 나온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0.02%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게 적은 비율이거든요. 진짜 적다면 좋은 일인데 그게 사실이냐가 이제 문제고, 그럼 왜 이렇게 적게 판별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그 학습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인식 부족, 그 다음에 그게 이해가 되어도 실제로 이제 진단하고 판별하는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학교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적은 숫자만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그리고 앞으로 읽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학생 비율만 해도 4% 정도라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읽기만 그렇고 나중에 수학까지 합치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 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 확실한 것은 많은 수의 학생들이 아직 포착이 되고 있지 않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며칠 전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습장애를 진단하고 판별할 때 어떤 모습들을 보이느냐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 그 발표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습 장애만 오롯이 깨끗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장애와 같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그 다른 장애로 분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중복 장애 형태로 학습 장애를 보이면, 예를 들어 정 ADHD하고 학습 장애가 같이 보인다. 그러면 ADHD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학습장애 학생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게 참 좋은 제안인데 저는 1, 2학년 때 2학년이 넘어가기 전에 그 읽기, 쓰기, 세마기 부분에서 장차 학습장애를 보일 또 현재 학습장애를 보이고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의문인식의 어떤 문제를 보이는지 또 수감각의 어떤 지금 문제를 보이고 있는지 또 한글 글자 해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 사실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한 뭐 5분이나 10분 이내로 할 수 있는 그런 선별 검사지나 검사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또 모든 학생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것에 의심이 가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실시를 해보는 것이 우선 급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크게 우리가 요란을 떨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법이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나중에 가면 지능도 알아봐야 되고 하겠지만 좀 수행이 낮은 아이들을 가려내는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이 교육 주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돼요. 얘를 뭐 낙인을 찍으려고 하네 뭐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거를 학교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로 자연스럽게 여기고 학교도 그냥 요란을 떨 필요가 없는 거죠. 딱 보고 얘는 이 부분에 이 시그널이 켜져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좀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학교가 해야 될 일로 좀 하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요. 처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학부모하고 학부모 협의를 딱 할 때 그런 부분을 미리 학교장님이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문해나 수리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아이들을 미리 찾아내서 미리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이렇게 하고 안내문을 보내고 그러면 어떤 부모가 과연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측면에서 3학년부터 이렇게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뛴다는 것이죠. 그래서 1, 2학년 때 기초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갖추지 못하면 3학년 때부터 이 격차가 또래를하고 같이 가기가 힘들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 이런 사안들은 조기에 말하자면 손을 봐야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은 조기에 손을 써서 지원을 해줄 때 그것이 나중에 선순환으로 해서 더 효과를 크게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면은 훨씬 더 힘들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운영의 묘를 학교에서 잘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요란을 떨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다 이런 뉘앙스를 주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그런 걸로 하는 게 분위기를 잘 잡아가는 게 정말 운영의 묘 같아요. 쿨하게 이 부분 좀 보완하고 가자. 교사가 사실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학습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일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그러면 교사 양성기관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 부분에 상당한 비중이 가야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안 그렇잖아요.